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깊이 또 자세히 파고들 주제는 바로 코인베이스, 티커 COIN입니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시장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코인베이스는 단순히 그냥 암호화폐 사고 파는 그런 거래소 역할에만 머무르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전이 상당히 큽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경제의 선두주자 이런 표현을 쓰고요.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 기반 금융 슈퍼 앱이 되겠다. 이런 토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규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잘 지키는 걸 바탕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모두에게 좀 신뢰받는 금융 인프라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관련된 건 뭐든지 코인베이스 앱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상당히 야심차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베이스가 그리는 이 큰 그림, 그 비전부터 시작해서요. 그럼 돈은 실제로 어떻게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하고 수익 구조, 또 어떤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과연 튼튼한 건지, 앞으로 또 어떤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이 밸류에이션은 적절한 건지까지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이 코인베이스의 빛과 그림자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보시죠. 네, 근데 그 길이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코인베이스의 실적 그리고 주가는요. 거의 암호화폐 시장, 특히 그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하고 거래량의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이 변동성이라는 거, 이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끊이지 않는 규제 당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라던가 또 점점 더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요. 이런 환경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 코인베이스가 제시하는 그 슈퍼 앱이라는 청사진이 과연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양면성이 뚜렷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코인베이스가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 비전하고 목표 시장, 타임이라고 하죠. 이것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금융 슈퍼앱이라는 목표, 정말 대담하게 들리긴 합니다.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맡겨두고 이자 받는 거, 또 자산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자체 개발한 베이스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웹 3.0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암호화폐 금융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걸 다 아우르겠다 이런 포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전 자체는 정말 거창하죠. 그리고 이들이 공략하려는 시장이 잠재적인 규모, 이 TAM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시장만 해도 이게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연간 한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기관 투자자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그 커스터디 시장, 이것도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암호화폐를 맡기고 보상을 받는 그 스테이킹 시장, 그리고 자체 개발한 베이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열릴 수 있는 웹 3.0 개발자 서비스 시장, 또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산포 시장까지 다 합치면 얘네들이 바라보는 전체 목표 시장, TAM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잠재력 자체는 분명히 커 보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과연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코인베이스가 2028년까지 구체적인 목표치들을 제시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60% 이상 유지하겠다. 또 비거래 수익 비중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늘리겠다. 월간 거래 사용자 MTU는 1,500만 명 이상 확보하고 분기별 총 거래량은 2,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강세장 가정시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군요. 강세장일 경우에만 달성 가능한 목표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규제 장벽 같은 게 나타난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목표들은 그냥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해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외부 시장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상황이라는 외부 변수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코인베이스가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하고 수익 구조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잘 알려진 거죠. 거래소 중개 플랫폼 모델.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그 거래 수수료. 이게 핵심 수익원입니다. 시장이 활발하고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죠. 네, 전형적인 거래소 모델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모델인데요. 바로 금융 인프라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객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또 암호화폐를 맡겨두면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든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베이스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코인베이스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구독 및 서비스 수익 비중을 계속 늘려서 변동성이 너무 큰 그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노력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구독형 모델이나 서비스 기반 수익을 늘리려는 시도는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요, 여전히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 55%에서 많게는 65% 정도, 이 정도가 아직도 그 변동성이 극심한 거래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및 서비스 수익 비중이 35%에서 45% 수준까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절대적인 의존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결국은 암호화폐 거래량이라는 그 날씨에 따라서 회사 전체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이 구조적인 취약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으면 코인베이스 실적도 같이 얼어붙는 거죠. 여전히 거래 수수료가 핵심이긴 하군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이게 뭐냐면 플랫폼을 운영하고 또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데에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크다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스템 유지비 같은 거요. 그런데 일단 이 고정 비용을 넘어서는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거래량이 늘어날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변동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만년에 총 거래량이 한 10% 정도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걸로 인해서 늘어나는 총 순수익은 대략 한 6%에서 8%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고전비 구조 덕분에 영업이익은 그것보다 훨씬 큰 폭인 15%에서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 레버리지 효과 분명히 강점입니다. 강세장에서는요. 근데 그게 정확히 반대로도 작용한다는 게 문제죠. 약세장에서는 그 높은 고정비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침체해서 거래량이 거꾸로 20% 급감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거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총 순수익은 대략 한 12% 정도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나 시스템 유지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훨씬 더 큰 폭인 30%에서 심하면 50% 이상 급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죠. 구체적인 숫자로 예를 들어보면 연간 총 매출이 50억 달러이고 영업이익률이 20%.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억 달러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매출이 12%, 즉 6억 달러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5억 달러에서 7억 달러.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이익 변동성이 그만큼 정말 살인적이라는 의미예요. 와, 레버리지의 양면성이 정말 극단적이네요. 강세장에서는 이익이 폭증하지만 약세장에서는 손실폭도 훨씬 커질 수 있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본 효율성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전통적인 은행처럼 고객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준다거나 거대한 자산을 직접 굴리는 그런 모델이 아니잖아요. 기술 플랫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화랑이었던 시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수백 %에 달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업들, 예를 들어 은행 ROE가 보통 10% 내외, 자산운용사들이 15%에서 20%대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적은 자본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의 강점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수수료 기반 플랫폼이니까요. 지옥을 오갑니다. 화랑기에는 수백 %가 넘어가지만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그냥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특정 시점의 ROE 수치 자체를 가지고 뭐 다른 기업이랑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냥 강세장이 다시 오면 ROE가 폭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딱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ROE나 ROA, 총자산 이익률을 가지고 뭐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본 효율성 지표 역시 결국은 시장 변동성이라는 키워드에서 벗어날 수 없군요. 그럼 이제 고객 가치 측면에서 좀 보죠. LTV, 즉 고객 생애 가치와 CAC, 고객 획득 비용, 이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한 명이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에 벌어다주는 총 가치, 이게 LTV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의 경우 이 LTV의 대부분이 결국 거래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TV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거래를 많이 하면 LTV가 높아지고 안 하면 낮아지는 아주 단순한 구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킹이나 커스터디 같은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거래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LTV, 이걸 기본 LTV라고 부르던데요. 이걸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객 한 명을 새로 데려오는 데 쓴 돈, 즉 CAC보다 그 고객에게서 평생 벌어들이는 돈, LTV가 3배 이상이 되도록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LTV CAC 비율을 최소 3대1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3대1 비율이 보통 구독 기반의 사스 기업들에서 사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죠. 네, 목표는 그런데요. 문제는 그 LTV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암호화폐 강세장일 때는요. 고객들이 막 거래를 활발하게 하니까 LTV가 CAC의 10배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세장에 와서 거래가 뚝 끊기면 LTV가 CAC 수준까지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고객을 데려오는 데 쓴 돈보다 더 적게 버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정말요? 10배에서 1배 미만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CAC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뭐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니까 CAC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법률 준수 비용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수수료가 훨씬 싼 비규제 거래소들보다 오히려 CAC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약세장에서 이 CAC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통제하고 또 낮은 비용으로 꾸준하게 LTV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발굴해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글쎄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LTV CAC 비율 역시 결국은 시장 변동성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참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인베이스가 가진 진짜 경쟁력, 핵심 기술 자산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좀 파고들어 보죠.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코인베이스의 가장 강력한 기술적 해자, 모트.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쟁 우위 요소는요. 어떤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와 기관급 보안 인프라,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회사가 아니라 규제 보안 회사에 가깝다. 뭐 이런 해석인가요? 네, 약간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장 큰 불확실성이 바로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문제하고 또 끊이지 않는 해킹 같은 보안 위협이잖아요. 코인베이스는 사업 초기부터 이 문제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아주 엄격한 규제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했고 또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말 막대한 투자를 했죠. 바로 이것이 다른 경쟁사들이, 특히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규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거액의 자금을 다루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뢰와 안전,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코인베이스가 바로 이 가치를 제공하는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 경쟁력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규제를 오히려 경쟁력으로 삼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규제 준수 역량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미지가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돈, 즉 재무적인 가치로도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코인베이스 매출의 거의 80%에서 90%가 변동성이 큰 거래 수수료에서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 예를 들면 기관 자산 수탁 서비스라든지 스테이킹 서비스, 또 스테이블 코인 USDC 운영 관련 수익 같은 이런 비거래 수익 부문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거래소들 중에서 굳이 코인베이스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전한 자산 보관, 즉 커스터디 서비스 때문인데 이건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서는 절대 제공할 수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준수가 결국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낸 셈이죠. 물론이죠. 근데 그 규제라는 해자를 쌓고 또 계속 지키는 데에는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보안 시스템 강화하고 또 새로운 기술 R&D 하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죠. 또 복잡한 법규들을 다 지키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 법무팀 인력 비용, 이것도 상당할 겁니다. 네,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죠. 거기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처럼 규제 당국과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리스크입니다. 이런 소송들은 단순히 소송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거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에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특히 최근에 주요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미등록 증권 판매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규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코인베이스의 수익원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규제 준수에 따르는 비용과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이 규제 문제로 사업을 접거나 휘청거릴 때 코인베이스는 오히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코인베이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비트라이센스 같은 취득하기 아주 까다로운 주요 라이센스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것 자체가 후발주자들이 정말 넘보기 힘든 강력한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라이선스 확보가 쉽지 않죠. 네. 어떤 분석에 따르면 만약 경쟁사가 지금부터 코인베이스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준수 체계를 갖추려고 한다면 최소 수년의 시간과 함께 라이센스 취득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법무 및 보험 비용 등을 다 합쳐서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해자가 높다는 거죠. 네,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체적으로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베이스를 구축하면서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서 더 빠르고 저렴하게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죠. 현재 이 베이스 네트워크 위에 예치된 총 자산, TBL 규모가 12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또 베이스 위에서 활동하는 개발자 생태계도 꽤 활성화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된다면 미래에는 이 베이스 네트워크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라든지 혹은 뭐 베이스 기반의 새로운 토큰 발행 가능성 같은 걸 통해서 코인베이스에게 수십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베이스 네트워크의 잠재력은 있어 보입니다만 이건 역시 성공을 장담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레이어 2 네트워크 경쟁은 이미 솔라나, 아비트럼, 옵티미즘 등등 정말 치열하거든요. 여기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긴 하죠. 네. 그리고 설사 베이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코인베이스 전체의 수익 구조, 특히 아까 계속 지적했던 그 변동성 큰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를 얼마나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코인베이스의 핵심 비즈니스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기반한 거래 수수료라는 점, 이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재무 실적을 좀 구체적인 가상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코인베이스의 어떤 취약성이나 변동성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2025년 1분기 실적을 한번 가정해 보죠. 만약 이 시기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치면요. 코인베이스 총 매출은 20.3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한 10% 정도 감소하고 시장 예상치였던 22억 달러도 하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수익원인 거래 수익은 더 크게 감소해서 12.6억 달러로 무려 19%나 급감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잠잠해져도 거래 수수료 수익이 이렇게 확 꺾이는 거죠. 변동성 감소가 바로 실적 악화로 직결되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요. 같은 1분기 동안 구독 및 서비스 수익,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나 커스터디, USDC 관련 수익 같은 것들은 6.98억 달러로 오히려 전분기 대비 9%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긍정적이죠.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도 1.94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1.85달러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분기 실적에 비하면 거의 40%나 감소한 수치지만 그래도 수익 다각화 노력과 함께 비용 관리 노력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죠? 비거래 수익이 어느 정도 방어막 역할을 해준 셈이니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2분기 상황은 더 안 좋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상으로 2분기에는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1분기보다 16%나 더 감소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현물 거래량이 43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고 기관 투자자 거래량도 1940억 달러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 수익은 7.64억 달러로 1분기에 12.6억 달러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총 매출 역시 15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15.9억 달러를 또 밑도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와, 변동성이 조금 더 줄어드니까 거래 수익이 정말 급격하게 꺾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코인베이스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구독 및 서비스 수익은 6.56억 달러로 비교적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 EBITDA는 5.12억 달러로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순이익은 오히려 14.3억 달러로 엄청나게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순이익이 왜 그렇게 높게 나오죠? 그 이유는 바로 코인베이스가 투자한 서클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미실현 이익이 15억 달러나 반영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일회성 요인이죠. 아, 회계상의 이익이군요. 실제 영업 활동과는 거리가 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장부상으로는 순이익이 아주 높게 찍혔지만 실제 핵심적인 영업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일회성 요인들을 잘 걸러내고 봐야겠죠. 결국은 뭐 거래 수수료율, 즉 테이크 레이트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거고 회사의 수익성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량이라는 외부 변수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가상의 2분기 실적, 매출 15억 달러 역시 만약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15.8억 달러에서 17.2억 달러 사이였다면 결국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셈이죠. 미스인 겁니다. 따라서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뭐 전적으로 하반기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시장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네요. 그럼 하반기 시나리오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시장이 그냥 지금처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면 베이스 시나리오, 아마도 코인베이스는 간신히 흑자를 방어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겠죠. 비용 관리를 잘한다는 전제하에요. 하지만 만약 다시 암호화폐 시장이 화랑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불 시나리오, 그때는 거래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도 강력한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물론 반대로 시장이 다시 깊은 침체 국면에 빠진다면 베어 시나리오, 그때는 손실이 다시 발생하고 주가도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를 발표한 대리빗 같은 파생상품 거래소 사업 확장 같은 신규 사업들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별 변동성이 정말 크죠. 다음은
자산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확실한 강점 중 하나는 바로 강력한 자산 건전성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다 합치면 7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한 규모죠. 그래서 만약 다시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는 혹독한 침체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유동성 버퍼, 즉 완충 자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재물 에버리지 리스크도 적은 편이고요. 네, 현금 보유량은 확실히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심적인 리스크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매우 중요한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역시 규제 리스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EC와의 소송 같은 규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비용 증가를 유발하고 새로운 사업 확장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죠. 그렇죠. 규제는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죠. 두 번째는 시장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폭락하면 그 즉시 거래량 급감과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리스크입니다. 물론 코인베이스가 미국 시장에서는 강자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낸스 같은 훨씬 더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하는 강력한 경쟁사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이들의 압박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인하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세 가지 리스크, 규제, 시장 변동성, 경쟁. 이게 코인베이스를 둘러싼 핵심적인 위협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럼 코인베이스는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일단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규제 준수를 자신들의 가장 큰 경쟁 우위로 삼아서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명확하게 정립된다면 그때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은 바로 우리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규제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 그리고 시장 변동성과 경쟁 리스크에 대해서는 코인베이스 프라임 같은 기관 투자자 대상 서비스를 계속 강화하고 또 자체 베이스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싼 수수료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성과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금융 슈퍼앱으로 진화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주환원 측면도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겠네요.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1년 8월에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었죠. 네, 그때가 마침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꽤 컸던 시기였는데 이런 시기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재무적으로 자신감이 있고 또 경영진 스스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발표 당일 코인베이스 주가가 약 7%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냈었고요.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네, 심리적인 효과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5억 달러라는 자사주 매입 규모 자체를 좀 냉정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5억 달러는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만약 평균 매입 단가를 250달러 정도로 가정했을 때 대략 200만 주 정도를 매입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이게 당시 코인베이스의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어느 정도냐 하면 약 0.97% 정도에 불과합니다. 1%도 안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군요. 네.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당 순이익 EPS가 증가하는 효과도 잠재적으로 0.97%, 거의 1% 미만으로 아주 미미하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사주 매입은 실질적인 재무적 효과나 주가 부양 효과보다는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스톡옵션 행사 등으로 인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 또 동시에 경영진이 우리 회사의 내재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컸던 조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규모 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밸류에이션과 장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나 일반적인 기술 플랫폼 기업과는 좀 다른 독특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규제 준수 프리미엄입니다.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지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준수 역량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죠. 네,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죠. 둘째는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 연동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요. 코인베이스 주가는 현재 실적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암호화폐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이벤트가 다가오면 실제 실적이 좋아지기 전부터 주가가 먼저 오르는 거죠.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암호화폐 시장 베타를 가진 주식처럼 움직이죠. 그리고 셋째는 슈퍼앱 확장 프리미엄입니다. 단순히 거래소 기능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베이스 네트워크 구축이나 스테이킹, 커스터디 같은 서비스 확장을 통해서 미래의 더 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잠재력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 프리미엄 요인들이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프리미엄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밸류에이션 변동성은 정말 극심합니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예를 들어 주가 매출 비율 PS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낮을 때는 4배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또 좋을 때는 20배 이상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이 널뛰기가 너무 심해요. 주가 수익 비율 PE는 더 심각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적자를 내서 아예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고, 또 시장 랠리가 와서 이익이 잠깐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미래 기대감을 반영해서 40배, 50배 이상으로 폭등하기도 합니다. 와, 정말 롤러코스터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적정 목표 배수 멀티플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굳이 향후 강세장이 오고 또 수익 다각화가 어느 정도 성공한다는 긍정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목표 PS는 한 6배에서 10배 사이, 목표 PE는 한 25배에서 35배 정도를 제시하는 분석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 역시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옵션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인베이스의 내재 변동성 IV를 분석해보면 이게 무려 120%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코인베이스의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7.6% 이상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극단적이라는 거죠. 120%.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네요. 그만큼 미래 예측이 어렵다는 방증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인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는 역시 규제 압력이나 경쟁 심화로 인해서 거래 수수료율, 즉 테이크 레이트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코인베이스의 평균 거래 수수료가 지금보다 20% 정도 인하된다고 가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것만으로도 회사 전체 매출은 약 15% 정도 감소하고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순이익은 30%에서 45%까지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마이너스 35%에서 최대 마이너스 50%까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수수료 20% 인하가 주가 반토막 관행성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하지만 반대로 장기적인 기회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것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인베이스의 예상대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명확해지고 또 이를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즉 기관 채택, 인스티튜셔널 어답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동시에 코인베이스가 추진하는 스테이킹, 커스터디, 구독 서비스, 그리고 베이스 네트워크 기반의 웹3 서비스 같은 비거래 수익들이 성공적으로 주류 수익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코인베이스는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 이상의 새로운 목표 시장, 템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000억 달러 신규 템. 엄청난 숫자네요. 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 CAGR을 기존에 예상되던 15% 수준에서 25%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코인베이스 주가에 장기적으로 플러스 70%에서 최대 플러스 120%까지 상승 잠재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리스크만큼이나 기회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네, 기회 시나리오의 업사이드는 분명히 커 보입니다. 문제는 그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리스크와
기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코인베이스의 적정 할인율을 산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의 기본적인 자본 비용, WACC를 10% 정도로 가정하고 여기에 앞서 말한 규제 리스크나 극심한 시장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플러스 4.0%포인트 정도 추가로 더합니다. 반면에 코인베이스가 가진 시장 선점 효과나 제도권 편입 가능성 같은 기회 요인을 고려해서 디스카운트를 마이너스 1.5%포인트 정도 차감해준다면 최종적인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은 12.5%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0% 플러스 4.0%, 마이너스 1.5%는 12.5%. 12.5%. 꽤 높은 할인율이네요. 네, 높은 리스크를 반영한 거죠. 그런데 이 12.5%라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코인베이스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대비 약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옵니다. 물론 이건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간 분석이지만 높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상승 잠재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40% 상승 여력이라는 결과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분석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기적인 변동성이나 규제 리스크 같은 요소들을 보수적으로 할인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 예를 들어 기관 채택이 늘어나고 서비스 다각화가 성공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에 기댄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옵션 시장의 극단적인 내재 변동성, IV 120%, 1일 예상 변동폭 플러스 마이너스 7.6% 이상이 보여주듯이 시장은 코인베이스의 미래를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석 결과 하나만 믿고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정말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코인베이스란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다각도로 파고들어 봤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글로벌 암호화폐 금융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말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규제 준수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구독 및 서비스 수익 다각화 노력이나 자체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 생태계 확장은 분명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정말 살인적인 변동성, 그리고 여전히 높은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규제 리스크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압박은 코인베이스가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들입니다. 또 높은 영업 레버리지는 강세장에서는 큰 힘이 되지만 약세장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양날의 검이며 실적 예측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큰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결국 코인베이스의 장기적인 가치는 암호화폐라는 다산군이 점차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어가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코인베이스가 과연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보셨듯이 최악의 경우에는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회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100% 이상의 매우 높은 상승 잠재력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코인베이스는 높은 리스크와 높은 잠재적 보상이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아주 높은 변동성을 가진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심층적인 분석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코인베이스에 대해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컨텐츠는 저희의 분석과 함께 AI가 생성한 정보도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실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